오늘 아침 신문에서 이런 글을 봤습니다. 나이 먹는 건 공짜지만 나이값 하는 건 목숨 걸어야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 문장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는 지금 나이값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나이만 먹고 있는 걸까요?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60대 이상 어르신들 중 절반 이상이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자식들한테 무시당하는 것 같고 손주들한테는 귀찮은 존재 같으며 친구들 사이에서도 어색하고 사회에서는 짐 취급받는 것 같은 이런 느낌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누구 잘못일까요? 젊은 애들이 버릇이 없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세상이 각박해져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오늘은 아주 잔인할 정도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제는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안에 있습니다. 나이는 저절로 들지만 나이값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주름살이 세월의 훈장이라고들 하지만 그 주름 속에 지혜가 없으면 그건 그냥 늙은 피부일 뿐입니다. 지갑은 닫고 입만 열면 꼰대 소리 듣고 지갑만 열고 마음을 닫으면 호구 소리 듣는 세상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자식들이 존경하고 손주들이 따르며 친구들이 함께하고 사회가 인정하는 어른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현자 철학당에서 내 나이가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남들에게 진정으로 존경받는 진짜 나이값의 정체가 무엇인지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통찰을 빌려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일 아침부터 당신의 하루가 달라질 겁니다. 자식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손주들이 먼저 찾아오며 친구들이 당신 곁에 모여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가슴에 와닿으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면 현자 철학당이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저절로 어른이 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72살 김영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김영수 씨는 40년 동안 중소기업 과장으로 일하시다 정년 퇴직하셨습니다. 퇴직 후 5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자신을 과장님이라고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동네 경로당에 가시면 늘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회사 다닐 때는 말이야 부하 직원 20명을 거느렸어. 나한테 보고 안 하고는 결제가 안 났다고. 이런 이야기를 반복하십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하지만 석 달이 지나자 김영수 씨가 경로당에 들어서면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뜹니다. 김영수 씨는 요즘 혼자 앉아 계십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첫 번째 함정은 과거에 집착하는 겁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내가 한창 때는, 내가 이 정도 나이였을 때는 이런 말로 시작하는 모든 문장은 듣는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건 현재를 부정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과거가 아무리 찬란했어도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사람에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전부입니다. 김영수 씨의 과거 영광은 과거에만 존재합니다. 지금 경로당 사람들은 과장 김영수가 아니라 그냥 옆집 할아버지 김영수를 원합니다. 함께 화투를 치고 막걸리 한 잔 나누며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는 동네 어르신을 원하는 겁니다. 하지만 김영수 씨는 여전히 과장 역할에 갇혀 계십니다. 두 번째 함정은 자신의 경험이 절대적 진리라고 믿는 겁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68세 박순자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박순자 씨는 세 자녀를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큰아들은 의사, 작은아들은 교사, 딸은 약사입니다. 박순자 씨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최근 딸이 아이를 낳고 육아를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박순자 씨는 손녀를 보러 갈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기 울면 바로 안아주면 안 돼. 버릇 없어져. 분유는 이렇게 타야 돼. 내가 너희 셋 다 이렇게 키웠어. 기저귀는 천기저귀가 좋아. 일회용은 돈만 들어. 밤에 전 물리면 나중에 끊기 힘들어. 내 경험으로는 말이야. 이런 조언이 계속됩니다. 처음엔 딸이 네 알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딸의 전화가 뜸해졌습니다. 두 달이 지나자 손녀 얼굴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석 달째 되던 날, 사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육아 방식이 많이 바뀌었어요. 저희 방식대로 한번 해보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입니다. 박순자 씨는 그날 이후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내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왜 이렇게 무시하냐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딸 부부의 입장은 다릅니다.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30년 전 육아 방식과 지금의 육아 방식이 다른 건 당연합니다. 의학이 발전하고 연구가 축적되면서 더 나은 방법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했는데 너희도 이렇게 해라는 강요는 폭력입니다. 세 번째 함정은 자식에게 보상받으려는 마음입니다. 내가 너 키울 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런 말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사실입니다.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시고 자식 뒷바라지 하시느라 당신의 젊음을 다 바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냉정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건 누가 시켜서 하신 겁니까? 자식이 태어나기 전에 부모님 저 낳아주시고 키워주시면 나중에 꼭 보답하겠습니다 라고 계약서를 쓴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식을 낳고 키우기로 결정한 건 부모 본인입니다. 물론 부모의 은혜는 큽니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갚으라고 평생 목에 힘주고 사는 건 나잇값을 못하는 겁니다. 대구에 사시는 70세의 최윤호 씨는 아들에게 매일 전화하십니다. 뭐하니? 밥은 먹었니? 주말에 집에 오니? 이런 질문을 반복하십니다. 아들은 회사 업무로 바쁩니다. 결혼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윤호 씨는 이해하지 못하십니다. 내가 너 키울 때 얼마나 바빠도 내 일은 다 챙겼는데 너는 왜 아버지한테 전화 한 통 못하니라고 섭섭해 하십니다. 결국 아들은 아버지 전화가 부담스러워 일부러 받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상을 요구하는 마음이 만드는 비극입니다. 네 번째 함정은 인정받으려는 욕구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회적 지위를 잃게 됩니다. 퇴직하면 명함이 사라집니다. 과장님, 부장님, 사장님으로 불리던 사람이 그냥 아저씨로 불립니다. 이게 견디기 힘듭니다. 그래서 더 크게 목소리를 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나는 이만큼 해냈어. 이런 외침은 사실 불안함의 표현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65세 한미선 씨는 동창회에 가실 때마다 자식 자랑을 하십니다. 우리 큰아들이 삼성 다니는데 우리 작은아들은 의사야. 며느리는 약사고 사위는 변호사야. 손주는 영재 교육 받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쏟아내십니다. 처음엔 친구들이 대단하다고 맞장구를 쳐줬습니다. 하지만 매번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자 친구들이 지쳤습니다. 한미선 씨는 자식의 성공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십니다. 하지만 진짜 나잇값을 하는 사람은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존재만으로 존경받습니다. 다섯 번째 함정은 외로움을 타인에게 전가한다는 겁니다. 혼자 있는 게 무서워서 자식에게 매일 전화합니다. 손주 보겠다고 매주 찾아갑니다. 친구들 만나면 불평불만만 쏟아냅니다. 배우자에게 집착합니다. 이 모든 행동의 뿌리는 하나입니다. 혼자 있을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불행은 대부분 혼자 있을 줄 모르는 데서 온다고 말입니다. 혼자 있어도 충만한 사람이 진짜 어른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69세 정혜숙 씨는 남편이 작년에 돌아가신 후 혼자 사십니다. 자식들이 같이 살자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정혜숙 씨는 매일 아침 자식에게 전화합니다. 점심에도 전화하고 저녁에도 전화합니다. 뭐하니? 밥은 먹었니? 건강은 괜찮니? 이런 질문을 반복합니다. 자식들은 처음엔 효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하루에 3번씩 전화가 오니 부담스럽습니다. 출근길에 전화 받고, 점심시간에 전화 받고, 퇴근 후 저녁 먹을 때 또 전화를 받습니다. 자식들은 지쳤습니다. 정혜숙 씨는 외롭습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을 자식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나잇값을 못하는 다섯 번째 함정입니다. 이 5가지 함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과거에 매달리고 자기 경험을 절대시하며 자식에게 보상을 요구하고 타인의 인정에 목마르며 외로움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런 모습들은 결국 육체는 늙었으나 정신은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증거입니다. 나이만 먹은 노인 아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짜 어른다운 어른으로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지혜는 입을 닫고 귀를 여는 겁니다. 나잇값의 절반은 침묵에서 나옵니다. 말이 많은 노인은 존경받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많다는 건 자기 생각을 강요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 적습니다. 대신 들어줍니다. 젊은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자식들의 하소연을 들어주며 손주들의 제잘거림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순간에만 딱 한마디 합니다. 그 한마디가 무게를 갖습니다. 경상도 안동에 사시는 75세 이철호 씨는 이 원칙을 실천하시는 분입니다. 이철호 씨는 평생 교직에 계시다 퇴임하셨습니다. 손자가 중학교 2학년입니다. 요즘 사춘기라 말이 없습니다. 부모와도 대화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방문을 닫고 게임만 합니다. 성적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손자를 다그치고 게임을 못하게 하고 학원을 더 보내려 합니다. 하지만 손자는 더 반항합니다. 그런데 이 손자가 한 달에 한 번씩 할아버지 댁에 옵니다. 왜 오는지 아십니까? 할아버지가 아무 말 안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철호 씨는 손자가 오면 함께 앉아 있습니다. 차를 내어줍니다. 과일을 깎아줍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손자가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게임 그만하라는 말도 안 하고 공부하라는 말도 안 하며 친구 관계를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함께 있습니다. 1시간이 지나도 기다리고 2시간이 지나도 기다립니다. 그러다 손자가 문득 할아버지 저 요즘 학교 생활이 힘들어요 라고 말을 꺼냅니다. 그때서야 이철호 씨가 그래 뭐가 힘드니 하고 조용히 묻습니다. 손자는 친구들이 자기를 따돌린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자기만 미워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도
성적이 안 오른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은 성적 이야기만 한다는 하소연을 합니다. 이철호 씨는 끝까지 듣습니다. 중간에 끊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어라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라고 훈계하지 않습니다. 친구들이 널 따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마음을 닫은 거 아니냐고 추궁하지 않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듣습니다. 다 듣고 나서야 딱 한마디 합니다. 내가 힘들구나. 할아버지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내 편이란다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손자는 집으로 돌아가면서 할아버지 다음 달에 또 올게요라고 말합니다. 신기한 건 할아버지 댁을 다녀온 날 밤부터 손자가 조금씩 달라진다는 겁니다. 부모에게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생활 이야기를 조금씩 합니다. 게임 시간도 스스로 줄였습니다. 이게 나이값입니다. 말로 가르치려 하지 않고 존재로 위로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동안 한 말들을 돌아보세요. 그중 몇 퍼센트가 정말 필요한 말이었습니까? 몇 퍼센트가 그냥 내 생각을 강요하는 말이었습니까? 몇 퍼센트가 과거 자랑이었습니까? 솔직해지세요. 대부분이 불필요한 말이었을 겁니다. 두 번째 지혜는 혼자서도 충만하게 사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홀로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배우자가 먼저 가시기도 하고 자식들은 각자 바쁘며 친구들도 하나둘 세상을 떠납니다. 이 고독을 견디지 못하면 우울증에 빠지거나 타인에게 집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다릅니다. 전라도 전주에 사시는 67세 정미숙 씨를 보세요. 정미숙 씨는 5년 전 남편을 먼저 보내셨습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사람이 없으니 집이 너무 넓고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혼자 합니다. 저녁도 혼자 먹습니다. TV를 켜도 재미없고 밤이 되면 더 외롭습니다. 자식들이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엄마 혼자 계시면 우울증 오실 거예요. 저희랑 같이 사세요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미숙 씨는 거절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었습니다. 며느리 눈치 보며 살기 싫었습니다. 대신 혼자 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도서관에 등록했습니다. 매일 아침 9시에 도서관에 갑니다. 책을 읽습니다. 소설도 읽고 에세이도 읽고 철학책도 읽습니다. 처음엔 글자가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책을 펼쳐도 남편 생각만 났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도서관에 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책이 읽히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나자 책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3달이 지나자 책이 친구가 됐습니다. 점심은 도서관 근처 작은 식당에서 혼밥을 합니다. 처음엔 혼자 밥 먹는 게 어색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불쌍하게 볼까봐 신경 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히려 편합니다. 아무 눈치 안 보고 먹고 싶은 메뉴를 주문합니다. 천천히 먹습니다. 식사 후엔 근처 공원을 산책합니다. 오후에는 문화센터 수채화 교실에 갑니다. 평생 그림과는 담 쌓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배우니 신기합니다. 붓을 잡는 것도 서툴고 색을 칠하는 것도 어눌하지만 즐겁습니다. 함께 수업 듣는 사람들과 친구가 됐습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처지도 비슷합니다. 수업 끝나면 함께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녁엔 집에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책 중
마음에 드는 구절을 공책에 옮겨 적습니다. 이게 정미숙 씨의 일과입니다. 자식들이 가끔 전화하면 정미숙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요즘 너무 바빠. 다음에 통화하자. 자식들이 놀랍니다. 혼자 사시는데 뭐가 그렇게 바쁘냐고 묻습니다. 정미숙 씨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살다 보니까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시간이 모자라. 이게 나이값입니다. 자식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충만한 삶을 사는 겁니다.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십니까? TV만 보십니까? 핸드폰만 들여다보십니까? 아니면 정말 자신이 좋아하는 무언가를 하십니까? 독서를 하거나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산책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이런 활동들이 있습니까? 혼자 있어도 충만한 사람은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친구들에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즐거움을 찾을 줄 압니다. 세 번째 지혜는 나눌 줄 아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쌓인 게 있습니다. 돈이든 경험이든 지혜든 무언가는 있습니다. 이걸 움켜쥐고 있으면 인색한 노인이 됩니다. 하지만 나눌 줄 알면 존경받는 어른이 됩니다. 나눈다는 건 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나누고 경청을 나누며 공감을 나누는 겁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70세의 강동식 씨는 매주 토요일 오전 동네 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를 하십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수학을 가르칩니다. 강동식 씨는 평생 회계사로 일하셨습니다. 숫자에 강하십니다. 퇴직 후 뭘 할까 고민하다가 내가 잘하는 걸로 누군가를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게 봉사입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경계했습니다. 학원 선생님들처럼 엄하게 대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강동식 씨는 달랐습니다. 수학 문제를 틀려도 혼내지 않습니다. 대신 왜 틀렸는지 함께 생각합니다. 이해할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한 아이는 구구단도 제대로 외우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인데 곱셈을 못합니다. 강동식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토요일 그 아이와 함께 구구단을 외웠습니다. 2단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주에 한 단씩 천천히 나갔습니다. 석 달이 걸렸습니다. 그 아이가 드디어 9단까지 완벽하게 외웠습니다. 그날 아이가 선생님, 저 이제 곱셈할 수 있어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강동식 씨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과 함께 간식을 먹습니다. 학교 생활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친구 관계 고민을 나눕니다. 진로 이야기를 합니다. 꿈이 뭐니? 장래 희망이 뭐니?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 3년째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처음 가르쳤던 아이 중 한 명이 최근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공대에 입학했습니다. 그 아이가 강동식 씨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수학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강동식 씨는 그 편지를 읽으며 울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을 때보다 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게 나이값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며 타인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겁니다. 나눔에는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물질적 나눔도 있고 시간의 나눔도 있으며 경청의 나눔도 있고 지혜의 나눔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해줬으니 너도 뭔가 해야 한다는 계산이 들어가면 그건 나눔이 아니라 거래입니다. 진짜 나이값을 하는 사람은 주고 잊어버립니다. 받은 사람만 기억합니다.
네 번째 지혜는 과거를 놓아주는 겁니다. 나이가 들면 과거가 무겁습니다. 후회도 많고 미련도 많으며 원망도 많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저 사람한테 그런 말 하지 말걸.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이런 생각이 끝없이 밀려옵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후회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을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충청도 천안에 사시는 74세 윤석진 씨는 평생 가족과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젊었을 때 사업에만 몰두했습니다. 집에는 거의 안 들어왔습니다. 아내와 대화가 없었고 자식들과는 더 멀었습니다. 돈은 벌었지만 가족은 잃었습니다. 60대의 아내가 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자리에서 아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당신 평생 일만 하느라 나를 한 번도 제대로 안 봤죠 였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자식들도 아버지를 원망했습니다. 돈은 보내줬지만 관심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윤석진 씨는 후회했습니다. 그렇게 일만 할 게 아니었는데, 가족과 시간을 더 보낼 걸 그랬는데, 이런 후회가 10년 넘게 계속됐습니다. 그러다 3년 전 우연히 절에 갔습니다. 스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후회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이미 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현재도 잃습니다. 지금이라도 남은 가족들에게 잘하세요. 그게 아내에게 하는 진짜 사과입니다. 그날 이후 윤석진 씨가 달라졌습니다. 자식들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역할을 못해서 미안하다. 이제라도 제대로 하고 싶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자식들이 냉담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진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자고 했습니다. 손주들 생일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에는 집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은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함께 있었습니다. 3년이 지난 지금 자식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손주들이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안깁니다. 윤석진 씨는 말합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현재는 바꿀 수 있어요. 후회만 하고 있으면 현재도 과거가 되고 또 후회하게 됩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세요. 이게 나잇값입니다. 과거를 놓아주고 현재에 집중하는 겁니다. 5번째 지혜는 겸손하게 배우는 겁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더 이상 배울 게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배워야 할 게 많습니다. 새로운 기술도 배우고 새로운 생각도 배우며 새로운 관점도 배웁니다. 젊은 사람들에게서도 배웁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평생 학생이라고 말입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71세 김태수 씨는 2년 전부터 유튜브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손주가 유튜버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김태수 씨는 유튜브가 뭔지 몰랐습니다. 손주에게 물었습니다. 유튜브가 뭐니? 유튜버는 또 뭐고? 손주가 설명해 줬습니다.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김태수 씨는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배우고 싶었습니다. 손주에게 가르쳐 달라고 했습니다. 손주가 깜짝 놀랐습니다. 할아버지가 배우고 싶어 하시다니 신기했습니다. 손주는 할아버지에게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가르쳤습니다. 영상 찍는 법을 알려줬습니다. 편집하는 법도 알려줬습니다. 김태수 씨는 서툴렀습니다.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하나하나 친절하게 알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천천히 따라했습니다. 6개월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첫 영상을 올렸습니다. 제주도 바다를 찍은 영상이었습니다. 조회수는 20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김태수 씨는 기뻤습니다. 손주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할아버지 멋있어요. 계속해요. 김태수 씨는 지금도 매주 영상을 올립니다. 제주도의 자연을 찍습니다. 구독자는 300명 정도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태수 씨는 만족합니다.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즐겁습니다. 손주와 공통의 관심사가 생겼습니다. 대화가 많아졌습니다. 이게 나이값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겁니다. 젊은 세대를 무시하지 않고 그들에게서 배우는 겁니다. 이 5가지 지혜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입을 닫고 귀를 열어 경청하고 혼자서도 충만하게 살 줄 알며 대가 없이 나누고 과거를 놓아주며 겸손하게 배우는 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천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의 습관을 바꿔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나이값을 하기 어려울까요? 무엇이 우리를 방해할까요? 첫 번째 적은 자존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존심이 세집니다. 내가 이만큼 살아왔는데, 내가 이 정도 경험이 있는데, 내가 이런 위치에 있었는데, 이런 생각이 자존심을 키웁니다. 그리고 이 자존심이 귀를 막습니다. 젊은 사람들의 말을 무시하게 만듭니다. 내려놓지 못하게 만듭니다. 진짜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자존심을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자존심을 지키려고 애쓰는 순간 이미 나이값을 못하는 겁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은 다릅니다. 자존감은 내가 나를 존중하는 것이고 자존심은 남이 나를 존중해 주길 바라는 겁니다. 나이값을 하려면 자존심을 버리고 자존감을 키워야 합니다. 울산에 사시는 68세 박철수 씨는 평생 공장 관리자로 일했습니다. 부하 직원이 50명이었습니다. 모두가 박철수 씨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퇴직 후 동네 노인회에 가입했습니다. 거기서도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야 해.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돼. 내 경험으로는 말이야. 이렇게 지시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이 경청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이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왜 안 듣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결국 노인회를 그만두었습니다. 지금은 집에만 있습니다. 두 번째 적은 두려움입니다. 늙는다는 게 무섭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진다는 게 두렵습니다. 쓸모 없어진다는 게 불안합니다. 이 두려움이 집착을 낳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집착하고 자식에게 집착하며 인정에 집착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사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매일을 완성된 하루로 살면 언제 죽어도 후회가 없습니다. 나이값을 하려면 죽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강원도 춘천에 사시는 73세 이영희 씨는 5년 전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길어야 2년입니다. 준비하세요. 이영희 씨는 처음엔 무너졌습니다. 왜 하필 나야? 아직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이런 생각만 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면 후회 없이 살자.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자.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하고 싶었던 것들의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제주도 여행 가기, 손주들과 시간 보내기, 친구들에게 편지 쓰기, 자식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하나씩 실천했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이영희 씨는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암은 기적적으로 완치됐습니다. 이영희 씨는 말합니다. 죽음을 받아들이니까 오히려 삶이 소중해졌어요. 매일이 선물이에요. 이게 나이값입니다. 세 번째 적은 욕심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욕심은 줄지 않습니다. 더 많이 인정받고 싶고, 더 많이 사랑받고 싶으며, 더 많이 존경받고 싶습니다. 이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아무리 채워도 만족하지 못합니다. 나이값을 하려면 욕심을 줄여야 합니다. 적게 원할수록 더 많이 얻게 됩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66세 최명숙 씨는 평생 욕심이 많았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차, 더 많은 돈, 이런 걸 원했습니다. 가졌지만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늘 더 많은 걸 원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욕심이 많았습니다.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배우자, 이런 걸 바랐습니다. 자식들은 지쳤습니다. 엄마는 만족하는 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최명숙 씨는 외로웠습니다.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원했던 게 뭐였지? 정말 중요한 건 뭐였지? 이제는 욕심을 내려놓으려 합니다. 있는 것에 만족하려 노력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적은 비교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남과 비교하는 습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 사람은 자식이 더 잘났어. 저 사람은 집이 더 커. 저 사람은 손주가 더 많아. 이런 비교가 계속됩니다. 비교는 불행의 시작입니다. 아무리 가져도 더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나이값을 하려면 비교를 멈춰야 합니다. 내 삶에 집중해야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바라는 것을 얻는 게 아니라 이미 가진 것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한 몸과 따뜻한 집과 사랑하는 가족과 소중한 친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늘 더 많은 걸 바랍니다. 이게 불행의 시작입니다. 나이값을 하는 사람은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할 줄 압니다. 다섯 번째 적은 완고함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고집이 세집니다. 내 방식이 옳다고 믿습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변화를 거부합니다. 이 완고함이 나이값을 막습니다. 세상은 변합니다. 기술도 변하고 문화도 변하며 가치관도 변합니다. 옛날 방식만 고집하면 시대에 뒤떨어집니다. 나이값을 하려면 유연해져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젊은 세대의 방식을 존중해야 합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이 다섯 가지 내면의 적들, 즉 자존심과 두려움과 욕심과 비교와 완고함이 나이값을 방해합니다. 이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진짜 나이값이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나이값이란 내가 살아온 세월에 지불하는 임대료와 같습니다. 공짜로 나이만 먹으면 빚이 쌓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짐이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임대료를 내면, 즉 나이값을 하면 존경받으며 살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나잇값을 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첫째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이랬어, 저랬어 하는 말은 빈 깡통입니다. 그냥 조용히 행동으로 보여주면 됩니다.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며 친절하게 사는 모습 그 자체가 가르침입니다. 둘째,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의 선택이 이해 안 갈 수 있습니다. 자식들의 삶의 방식이 마음에 안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입니다. 그들이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나잇값을 하는 사람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받아들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봐, 응원할게. 이렇게 말합니다. 셋째, 요구하지 않고 주는 겁니다. 나잇값을 못하는 사람은 늘 요구합니다. 날 존중해라. 날 찾아와라. 날 사랑해라. 이런 요구는 부담입니다. 나잇값을 하는 사람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줍니다. 필요하면 쓰고 필요 없으면 안 써도 돼. 이렇게 말합니다. 넷째, 집착하지 않고 놓아주는 겁니다. 자식도 놓아주고 과거도 놓아주며 명예도 놓아줍니다. 움켜쥔 손을 펼 줄 압니다. 나이가 들수록 버려야 합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버리고 필요 없는 관계를 정리하며 필요 없는 집착을 놓아줍니다. 가벼워질수록 자유로워집니다. 다섯째,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는 겁니다. 오늘 하루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불평보다 감사가 많은 사람이 나잇값을 합니다. 멋지게 늙는다는 건 단순히 늙지 않으려 발버둥 치는 게 아닙니다. 주름살 펴려고 성형수술하고 흰머리 염색하고 젊은 옷 입는 게 멋지게 늙는 게 아닙니다. 진짜 멋지게 늙는다는 건 내 나이에 맞는 품위를 지키는 겁니다. 세월의 흔적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름살 하나하나가 내가 살아온 증거입니다. 흰머리 한 올 한 올이 내가 겪은 고난의 훈장입니다. 이걸 숨기려 하지 말고 자랑스럽게 드러내야 합니다. 다만 그 주름 속에 지혜가 있어야 하고 그 흰머리 아래 따뜻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내면이 중요합니다. 나잇값이란 결국 내면의 성숙도입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며 더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나잇값이란 내가 살아온 세월의 무게를 품격으로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철학자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자식에게, 손주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 영향이 긍정적이면 나잇값을 하는 것이고 부정적이면 나잇값을 못하는 겁니다. 오늘 당신이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보여준 친절한 행동 하나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들어준 고민 하나가 누군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나잇값입니다. 평생 쌓아온 그 어떤 경력보다 더 값진 나잇값입니다. 거울을 보세요. 거울 속의 주름을 보며 한탄하지 마세요. 그 주름 속에 담긴 이야기를 꺼내보세요. 당신이 살아온 세월을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그리고 결심하세요. 남은 세월을 어떻게 살 것인지 말입니다. 나잇값을 하며 살 것인지, 나잇값을 못하며 살 것인지 선택하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늙습니다. 그러니 미루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실천하세요. 오늘 당장 자식에게 전화해서 말하세요. 그동안 내가 잔소리 많이 했구나. 미안해.
이제부턴 내 선택을 존중할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당장 배우자에게 말해보세요. 당신과 함께한 세월이 행복했어. 고마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 당장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그동안 수고했어. 이제 좀 쉬면서 천천히 가자. 이렇게 말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하루 다르게 살면 일주일이 달라지고, 일주일이 달라지면 한 달이 달라지며, 한 달이 달라지면 1년이 달라집니다. 1년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나이값을 한다는 건 특별한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친절하고, 오늘보다 내일 조금 더 지혜롭고, 내일보다 모레 조금 더 관대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조금씩 나아지다 보면 어느새 당신은 모두가 존경하는 어른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나이값을 했어. 후회 없이 살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이값은 선택입니다. 나이는 저절로 들지만 나이값은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버튼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나이값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과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현자 철학당은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지혜로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